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잉글우드 랩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에 잉글우드 랩입니다. 잉글우드 랩이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기사와 공시가 떴는데요. 잉글우드 랩의 최대 주주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에 있는 그 법인이 잉글우드 랩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 현재 지분이 한 40% 정도고요. 11%를 더 매수를 해서 한 50%를 넘기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공개 매수 단가는 10,000원인데 공시 전에 종가가 7,870원이었고 27%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을 사겠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공시하기 전에 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15%가 오른 거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게 되면 그냥 뭐 평범하게 오다가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합쳐봐야 아직까지 시총이 1,800억이 안 되는, 2,000억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매수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도 NH투자증권에서 대리인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사전 정보가 시장에 빠져나가서 누군가는 선취매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의심을 하기를 NH증권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주가가 튄 회사들의 대부분이 NH증권에서 이제 대리했기 때문에 NH증권 의심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했습니다. 공개 매수 회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 공개 매수를 하는 회사니까 PE나 뭐 그렇게 될 거고요. 로펌 직원들이 공개 매수 업무하면서 이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여기에 증권사는 없어요. 그 뭐냐면 증권사를 그 조사를 안 했을 리는 없으니까 증권사에서 나간 게 아니고 공개 매수를 하는 회사 P나 이런 쪽하고 로펌에서 많은 정보가 빠져나갔다. 이 말은 뭐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의 그 윤리 수준이 아직까지는 일정 부분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낸 그 보도자료의 내용인데 공개 매수 예정자, 그러니까 이제 사는 쪽이고요. 자문회사, 로펌이죠. 이런 쪽, 그리고 공개 매수 사무 취급회사, 이건 증권사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먼저 얻을 수 있다 보니까 항상 유혹이 있다. 그래서 공개 매수 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니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했다라고 그렇게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잉크우드랩 공개 매수를 하면서 NH증권이 이제 공개 매수 대리인이 됐는데 NH증권은 그러면 이제 공개 매수 시장에서는 주요 플레이가 된 거고 증권회사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는 나름대로 증권사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개 매수를 할 때마다 주가가 튀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절차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미리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처벌을 엄청나게 강하게 해서 아예 생각을 못 한다든지, 그런 그 절차의 개선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에는 좀 다른 회사네요. 이름이 잉글 우드렉. 이름만 들어서는 잉글랜드가 떠오르는 건 저만 그런가 보네요. 막 던진 겁니다. 예, 잉글 우드렉이라고. 아, 랩이면은 이제 아무래도 연구소인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관련인 것 같으니까 화장품 원료나 뭐 화장품 관련 회사인 것 같아요. 솔직히 잉글 우드렉을 잘 알진 않습니다. 잘 알진 못하고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야 뭐 이제 좀 알고 있는 회사인 거고. 그래서 야 보통의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적대적 M&A 내가 이 회사를 들어먹겠다 또는 아 이게 시장의 개미들과 나눠 먹지 않겠다 나 자진 상장 폐지할게
라는 게 대부분의 공개 매수인데, 코스메카 코리아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잉그로드랩이라는 상장사의 지분을 50% 초과까지, 과반수 초과까지 해서 경영자로서 주요 최대 주주로서 책임감을 다하는 경영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를 자사주 매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사주 매입은 잉그로드랩 돈으로 하는 거지만 아예 내 지분을 끌어올리겠다. 이게 어차피 그냥 시장에서 사전 공개 매수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분 공시할 때는 6개월 전 뭐 해가지고 1% 이상의 초과나 또 50억 초과는 이제 공개 사전 예고를 해야 되죠. 사전 예고를 할 바에는 아예 내가 그냥 시장에서 다 그냥 공개 매수 해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영진에서는 코스메카 경영진은 인구들의 주가를 부양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이 주식을 사들이는 건데 예, 인구루드랩으로서 자사주를 매입할 건지 자사주를 매입하면 인구루드랩 돈으로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분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의 돈으로 그냥 시장에서 살 건지 보통은 전자를 하죠. 인그루드랩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방법을 많이 취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스메카 코리아에서는 최대 주주로서 책임 경영을 하겠다. 40 몇 퍼센트이지만 5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것도 시장에서 한 27% 이상 할증된 금액으로 만 원을 유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겠네요. 강력한 의지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자본시장이 건전화되고 조금씩 이제 뭐 미국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저희 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선진된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전 정보 공개 매수 신고서에 따른 사전 정보가 나왔네요. 예. 로펌 직원 생각외로 NH증권은 차인소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잘 지켜줬나 봐요. 저희는 우연찮게 계속 NH증권이 주관사로 되어 있는 공개 매수에서 계속 사전 주가 급등이 공시 나가기 전 사전 주가 급등이 이루어져서 증권사 쪽에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어, 결론은 증권사 쪽보다는 아, 그 법무 검토했던 로펌 그리고 이제 회사야 그 공개 매수하는 당사자들이야 워낙 직원들도 있고 이해면서 많으니까 이런 회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요. 요 이제 공개 매수자의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했으면 단매차 대상이 됐을 거고, 1차 정보 수령자, 2차 정보 수령자 다 이제 검찰 고발을 하든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외로 법무법인 직원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게 좀 단순 직원이겠죠. 예, 단순 직원이겠죠. 변호사님, 우리 율사분들이 아니라 단순 직원이 서무 행정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걸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법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다못해 그래서 금감원에서 공개 매수가 이제 아예 공개 매수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된 거죠. 이제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PEF가 사서 M&A를 하든 영풍처럼 M&A를 고려 아연을 타겟으로 한 예, 공개 매수 M&A를 하든 아니면 자진 상장 폐지를 하든 아니면 방금처럼 좀 특별한 경우긴 한데 책임 경영을 위해서 주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개 매수를 하든 공개 매수 시장이 뭐 형성된 거죠. 그 형성된 거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도 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 정보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조심해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이런 거 같아서 한번 절차적인 부분이 한데 법이 없는 게 아니죠.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이제 법치를 뭐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뭐 과징금을 이익의 뭐 50배 이렇게 때리겠다. 그럼 바로 이제 걸리는 순간 1억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 그러면 50배면 50억이면 바로 파산하는 거예요. 징역 가는 건 징역 가는 거고 파산은 파산인 거고 벌금형 묻는 거니까. 그,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뭐 그 정도의 뭐 공산당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좀 강화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간혹 듭니다. 어찌됐건 아직도 인구로드랩은 10,000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0원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기간도 좀 짧고 26일까지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은행 차입금 100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통상은 인구로드 랩 회사의 자기 그 돈으로 자사주 취득을 하는데 이걸 보면은 아무래도 곧 인구로드에서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어, 또 한 번 상장 폐지를 위한 유효 지분율을 90%까지 올려가지고 85%까지 올려가지고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1, 2년 있다가 뭐 그렇게까지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은 코스메틱 코리아에서 50% 과반을 확보하고 그리고 잉그루드랩 돈으로 돈 더 많이 벌면 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고 그럼 유효 지분율을 70%나 80%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코스메틱 코리아가 사들이면서 자진 상장 폐지시키는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지 뭐 저희 뭐 비약적인 뭐 비약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주주총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의결권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주주총회 개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결권을 확보했으니까 그 의결권을 가지고 주주총회를 진행을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주주총회 의장이 누가 하느냐입니다. 주주총회 의장은 주주총회 의사 진행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의사 진행을 하는 그런 주주이기도 하지만 주주가 아니고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니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그 의장의 지위,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누가 의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결권, 그러니까 안건의 통과와 부결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의장은 주총에서 의사 진행을 담당하게 되고요. 의안 상정이라든지 결의, 종료까지 전반에 걸쳐가지고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고요. 의장이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가 아니더라도 의장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전관에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고 대표이사가 없으면 뭐 전무, 상무, 이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에 이제 의안 상정과 표결 방법은 의안은 이제 안건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상정을 한 다음에 처리하면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병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 선임의 건 했는데 이사가 4명이다 그러면 이사 4명에 대해서 병합해서 이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 그걸 우리는 병합결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표결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뭐 찬성이 몇 표, 반대가 몇 표 이렇게 발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결 여부와 전조서 충족 여부만 발표를 하면 되고요. 의사록에도 뭐 보통 결의 같으면 추서 주식의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이 되었다, 가결되었다라고만 적어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의사봉을 두들기는 게 꼭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세 번 두들겨 가지고 그걸로 마무리 짓는 거지 망치를 안 두들겨도 되고요. 가끔씩 국회에 싸우는 거 보시면 망치를 뺏어가는데 망치 뺏어가면 손바닥으로 치거든요. 그거 모두 다 의미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칙적으로는 소집 공고에 나와 있는 안건 외에는 새로운 안건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긴급 발의, 긴급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대신에 그 누구한테도 손해가 되지 않는 안건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을 100원 주기로 했는데 300원을 준다. 또는 배당을 똑같이 주긴 하는데 최대 주주가 받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해가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총 안건은 이제 보고사항과 의결사항 나눠지는데 보고사항에는 보통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의 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외부 감사인 선임보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다고 나와 있으면 재무제표 승인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쭉 하면 되고요. 감사보고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감사보고 내용 중에서 오늘 주주총회를 위해서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는 걸 확인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는 그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를 먼저 하고 나머지 보고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의 방법은 보통 결의, 특별 결의, 그리고 특수 결의가 있는데 기본은 보통 결의고요. 특별 결의라고 적어 놓은 특별히 제정해 놓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한해서 특별 결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결의사항 그리고 그 특별결의사항 쭉 나와 있는데 특별결의사항 한번 보시게 되면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등 쭉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실제로 특별히 결정을 해야 될 사항들인 걸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특별 결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주총에 상정을 하는 결의사항에 대해서 적어놔 봤는데 재무제표 승인에 대해서는 이제 주총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승인이 주총 결의가 되는 이유는 재무제표 승인에 포함되기 때문이고요. 현물배당 같은 경우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재무제표를 승인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주주가 반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배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제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건 안 되고요. 다음에 이제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정관은 이제 특별결의 사항인데 그 효력은 정관을 변경하는 가결되는 그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사의 이사의 수는 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10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1호 안건으로 정관 변경을 놓고 2호 안건으로 이사 선임의 건, 이사 10명 선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앞서 1호 안건에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2호 안건부터는 그 효력에 따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사 선임에 대해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정관으로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유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12월이 지나서 1월과 3월 사이에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3월 주총까지 이사 임기가 연장된다는 이야기지. 11월에 이사 임기가 만료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 결산기에 관한 주총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해서 이게 11월 만료됐는데 3월 주총까지 연장된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사회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까지 할 수 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 같은 경우에는요. 감사의 임기에 대해서 또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에 이사 임기와 비슷하게 적혀는 있죠. 3년 내에 최종 결산기기에 대한 추천까지 돼 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의 임기가 11월에 만료다. 그러면, 다음에 주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3월에 만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잘 유념해 두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주주총회네요. 아, 주주총회는 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이게
깊게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많이 있죠. 주주총회의 의장, 의장 그 자체가 가장 핵심은 질서 유지권이죠. 질서 유지권과 가결 여부를 하고 정회하고 연회, 순회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질서 유지권이 워낙 마땅하니까 그래서 막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안 드는 주주들이 반대 의사 표시할 때 뭐 발언권을 안 주거나 발언권을 안 주고 그냥 뭐 발언했는데 야 내쫓아 이렇게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쫓 이런 이제 주주총회 효력 무효 소송 되는 거죠. 석 달 이내에 하면 되는 거고 주주총회 의사진행은 다 정관에 있죠. 네, 정관에 있어서 누구를 뭐 대표이사로 한다. 보통은 다 대표이사로 하고 있고, 뭐 유고시 뭐 별도에 제출한다. 그래서 유고시거나 뭐 다를 경우에는 뭐 주주총회에서 1번 의안으로 뭐 보통 결의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있죠. 네, 그리고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해달라고 의장 선임해달라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제기를 많이 합니다. 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하면 이제 법원에다가 감사인뿐만이 아니라 의장도 선임을 해달라, 의장도 지정을 해달라, 아니면 우리 쪽 의장을 해달라는 소송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의장에 대해서 의사 진행이 주요 업무이지만 그 진행 자체가 워낙 좀 막강하니까 좀 누구 하냐에 따라서 좀 중요하죠. 그리고 의안상정과 표결 방법에서 뭐 요거는 뭐 하나씩 처리하는 게 없고 앞에 순차적으로 처리된 것은 효력을 계속 발생하는 거죠. 통과된 즉시 발행하는 거니까 거수, 박수, 뭐 투표, 비밀 투표는 안 되네요. 비밀 투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 매주 그 반대 찬성 반대를 뭐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검사인 또는 그 감사를 참여한 공증 변호사만 알면 돼요. 공증 변호사만. 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검사인이거나 또는 공증 변호사 부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뭐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죠. 그분도 똑같이 찬성 반대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있고 일부 상장사에서는 뭐 상장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장님이 갑자기 주총무 최소 2주 전에는 소집 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배당해야 될 것 같아. 배당 이번에 안건에 집어넣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야 우리 이사 누구 이 사람을 추가로 하자. 그럼 주주총회 연기해야 되나?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은 주주총 연기를 해야 됩니다. 주총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치면 이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발의를 통해서, 긴급 발의. 그냥 뭐 시나리오 쓸 때 주주 뭐 한 명한테 해가지고, 의장, 제가 뭐 이렇게 이번에 뭐 배당에 대해서 뭐 이익도 많이 났으니 배당을 결의하시죠. 이게 딱 얘기하면 긴급 발의로. 그럼 의장이, 아까 치면 이제 의장께서, 주주총회 의장께서, 우리 주주님 누구의 그 긴급 발의 안건에 의해서 뭐 안건을 상정하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긴급 발의 안건을 추가합니다. 추가하면서 가결 여부를 해서 긴급 발의로 해서 공시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고요. 1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00개 뭐 이 정도 한 2,000개 그러니까 합쳐서 유가증권 마치 3,000개가 안 되는데 상장사들이 한 3,00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몇몇 개 한 1년에 한 네다섯 개는 긴급 발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긴급 발의하면 이것도 긴급 발의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라는 말은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그 긴급 발의에서 통과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그 효력을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6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효력은 진행된다. 그래서 그걸 못 알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끔 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법 위반되는 건 아무래도 안 좋은 거니까요. 꼬투리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요 말씀한 내용은 다 이제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 중에서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는 정기든 임의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안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냐? 꼬투리가 잡히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주주총회 무효나 주주총회 뭐 효력정지 이런 게 아니라 요 감사, 등기감사에 대해서 업무 해태의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업무 보고 뭐 대표이사는 직접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건 명기돼 있어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시스템 보고는 대표이사가 직접 하게 돼 있고 법상 대표이사입니다. 이건 뭐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 외부 감사인 선임 보고 그냥 보고를 하면 되죠. 예. 외부에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 승인은 일부 정관에 사전에 정관에 명기되어 있어야 돼요. 이사회에서 승인 받으면 그 감사 의견이 적정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총에 보고할 수가 있다. 보고하고 승인의 차이는 안건에 그 의사결정 안건에 재무제표 승인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재무제표 보고 정관에 이사회로 그 보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감사보고서 적정 나오면 이사회에서 결산이사회 하면서 재무제표 승인해 버리고 주주총회 할 때는 재무제표 보고의 건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결의 방법은 요게 생각외로 현직 담당자들도 솔직히 저는 잘 몰랐는데 이거를 좀 많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특히 3% 룰을 계산하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보통 결의, 특별 결의를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 이게 예를 들어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게 이제 법 구문인데 이거를 총 발행 주식 수가 한 120만 주가 왔으면 총 발행 주식 120만 주 중에서 지금 최대 주가 뭐 한 15주야. 그럼 15주가 와가지고 출석주주, 15주가 출석주주 15주에 과반수, 15주가 다 찬성했으니, 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찬석 주식수가 총발행 주식수 4분의 1과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 밑에서 얘기하겠지만 엔드 조건입니다. 특별 결의를 예를 들면, 여기 특별 결의는 이제 출석 주주의 3분의 2, 보통 결의는 2분, 과반이죠. 2분의 1이고, 요건 3분의 2죠. 조금 더 강화됐고요. 총발행 주식 수가 4분의 1, 요거는 총발행 주식 3분의 1. 이게 더 특별 결의니까 더 강화된 거죠. 이거를 계산할 때, 총 발행 주식가 총 120주면 120주가 있고, 그 중에 우리 최대 주주가 39주가 출석을 했고, 그럼 출석한 데는 39주가 다 찬성을 했어. 특별결의 정관 변경인데, 이러면 부결이에요. 왜냐면, 출석주주 3분의 2, 출석주주 39주 중에 39주, 100%다 찬성을 했지만, 발행 주식 총수 120주 중에 3분의 1, 40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결이에요. 그러면 또 그 반대로 하면, 또 반대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면은 120주 중에 막 지분 싸움이 나는 거야. 지분 싸움이 나서 정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정관 변경을 했는데 63주가 있어. 최대 주주 39주, 공격하는 쪽이 뭐, 한 24주, 24주 갖고 왔어. 근데 찬성이 뭐 한 40주가 됐다. 이래도 부결이에요. 부결. 이거는 발행 주식 총수의 찬성 주식 수가 40주밖에 안 됐다는 거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3분의 2. 63주의 3분의 2면 42주가 돼야 돼. 42주가 돼야 되는데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은 찬성을 했지만 출석 주주 63주의 4분의 2가 안 돼가지고 부결이에요. 이거 좀 엔드 조건입니다. 찬성한 것에 발행 주식수, 찬성한 주식이 총발행진 주식 수를 넘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은 특별 결의는 조금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특수 결의 같은 거. 이런 건 거의 없죠.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바꾸는 경우도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결의. 보통 결의는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다 이사, 감사 뭐 다 하는 거예요. 특수결의, 특별결의를 제외한 것은 다 보통 결의예요. 다 보통. 3% 룰도 보통 결의입니다. 그 보통 결의를 할 때 그 의결 종족수 주식을 3% 제한하는 것 뿐이니까. 그 대신 조금 여기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특별별 상장사들은 이제 이사회에서 직원에 대해서입니다. 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 승인 사항은 보통 결의예요. 주식 매수 선택권의 승인입니다. 승인. 부여가 아니에요. 부여는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상장사만 그래요. 요거는 보통 결의입니다. 보통 결의. 요 얘기를 한 이유가 다음에 보시면 특별결의. 상법에서 얘기한 특별결의는
특별결의 중에서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또는 등기 임원들에 대한 부여 승인은 승인도 맞아요. 상장사는 승인이죠. 승인. 승인은 특별결의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보통결의하고 특별결의가 이제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주식 매수 선택권. 그인 거고요. 이 특별결의는 정관과 주식에 관련된 것 모두 해결. 정관과 주식과 관련된 거는 다 특별결의다. 정관이래. 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과 정관, 등기부등본에 대한 내용들은 다 특별결의다. 그리고 뭐 이사, 감사, 선임은 보통결의, 해임은 특별결의. 뭐 이런 것들. 요건 뭐 이건 뭐 정관 변경사, 뭐 이사, 감사, 해임, 자본의 감소. 이거 정관이 변경돼야 되겠죠. 정관도 변경, 등기사항들이죠. 거의 대부분 다 등기사항들입니다. 등기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아, 등기사항들은 다 정관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특별 결의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재무제표 승인하고 이런 것들이야 뭐 통상 있는 거라서 재무제표 승인은 거의 대부분 다 승인을 하죠. 예. 승인을 하고 승인 못 받는 거는 뭐 거의 쉽지 않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요 이사의 재무제표 승인에서 보고 사항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적정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감사 전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정관에 첫째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정관 변경 사항은 무조건 특별 결의다. 그 정관 변경 사항은 특별 결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등기 사항이다. 등기 사항. 등기 사항이다라는 걸 아시면 될 거고. 뭐 이사 3번을 뭐 할 수 있으나 뭐 이사는 요 세 명은 자본금 10억을 이야기합니다. 상법상 이사는 한 명이어도 상관없는데 자본금 10억. 상장사들은 다 자본금 10억 거의 다 넘죠. 거의 다 넘기 때문에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자본금 10억은 넘는 회사는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되고 감사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명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뭐 이런 쭉쭉 나가면 이 3년 대기업들은 1년마다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거는 잘 생각을 뭐 하시면 돼요. 법상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1년도 가능하다. 6개월도 가능합니다. 뭐 사회이사는 뭐 6개월, 6년, 뭐 계열사 9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내이사, 사회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는 이제 법상 말하는 이사의 종류입니다. 이사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표시해야 된다. 대표이사는 뽑지 않아요. 대표이사는 이 선임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통해서 그 이사들을 대표할자를 뽑는 거예요.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대표이사 선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없고요. 그리고 감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상법상 10억 이상 시에는 이사 3명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미시아이나 감사 또는 둘 중에 하나 병존할 수 없습니다. 병존할 수 없고요. 하나 할 수 있고 이거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감사는 뭐 죽어야 임기가 끝나는 거죠. 죽어야 3% 룰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3%룰 적용을 받아가지고 선임을 못하면 그냥 그 임기가 끝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선임될 때까지. 물론 이제 그 상장사로서는 쉽지 않, 다 뿌려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완화되는 조건도 나와 있습니다. 전자투표라든지 뭐 이런 완화된 조건들이 있어서 요즘은 좀 많이 좀 완화가 됐죠. 그렇게 너무 이게 내룸이 마냥 이제 훑어본 주주총회 계략이었습니다. 예,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3월 말 주주총회 진행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Q&A인데요. 공정공시 관련해서 언론 매체 보도 전에 이제 미리 공정공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공정공시가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이제 이게 누가 찌르거나 아니면 주가가 많이 변동되거나 하는 경우에 사후적발이죠. 거의 대부분 사후적발이거나 애널리스트한테 선별적 제고. 지금 이 질문 자체는 언론 매체 보도 전에 공정공시 여부 판단. 회사에서 영위 중인 사업 중에 최근 하나의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뭐 배터리인가? 여하튼 모르겠어요. 그 활성화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하면 되죠.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증설 계획도 논의되고 뭐 별일 사항이 있을까? 이것만 봐서는 특별하게 뭐 공정공시를 원래 기존 신규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그 중에서 뭐 더 확장하겠다 생산력 및 증설 계획도 있고 이런 내용은 이제 보도자료 뿌리는 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숫자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걸리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보도자료를 떠나서 보도자료인데 인터뷰 중에는 어떻게 되냐. 보도자료에 숫자가 안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가장 많이 하는 게 특히 사장님들이 기자들과 이제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서 뭐 인터뷰 아니면 성공한 CEO 인터뷰 뭐 이렇게 하시다가 좀삘 받으셔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조심을 좀 하셔야 되죠. 그리고 뭐 기자간담회 이런 걸 했을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숫자나 이런 것들이 나갔다. 중요 예측 숫자 등이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바로 끝난 다음에 행사 종료 후에 즉시 공정공시를 해라. 이제 그렇게 해도 사후기 때문에 뭐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빨리 하라는 얘기 같아요. 안 그러면 적발하겠다. 사후 적발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할 때 요즘은 이제 저희도 좀 선진화가 많이 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만 땅땅땅 하고 10분 내 10분 컷, 5분 컷으로 막 끝내는 경우 아직도 그런 회사도 많이 있지만 끝난 다음에 주주들이 이왕 오신 김에 뭐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PPT 띄우고 IR도 하고 막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공정고시 중요한 숫자들이나 예측 공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경우에는 주총 끝나고 바로 해라. 안 그러면 어찌됐든 문제가 되면 조진다. 사후 조건이다. 그나마 이제 공시 담당자들이 조금 뭐 이렇게 그나마 좀 책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상장에서 장래의 사업계, 기업 실적들을 유추 분석하여 보도하거나 이제 기자가 앞에 이제 주어가 기자가 상장사의 이런 계획들이나 실적 등을 내용을 그 기자가 유추 분석하여 보도하는 거 또는 보고서 발표 후에 이런 거는 상장 회사는 의무가 없어. 기자가 뭐 지가 뭐 알아봐가지고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막그 보도에서 내는 거는 회사가 뭐 알려준 게 아닌데 의무는 없다. 그러나 애널리스트 그 상장사의 대신해서 상장사들의 그 기자나 애널리스트가 요 담당자나 회사 관계자 누구와 얘기를 했더니 전망치 이런 것들을 했다 주더라 이러면 이제 작살나는 거죠. 그러면 상장법인의 대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그 얘기는 보도가 나가면 너는 공정공시 위반한 거야. 빨리 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사후적반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상장사들이 능동적으로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 제소하는 경우에는 적용 예외에 해당돼요. 능동적. 수동적인,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여기서 말하는 기자가 유추 분석하는 건 수동적인 보도죠. 수동적인 보도죠. 근데 이거는 능동적. 상장회사 사람들 끌어모으니까 NDR을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겠죠. IR 컨퍼런스 뭐 이런 거 할 때 막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이 얘기는 유추 분석할 자료를 회사가 능동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려줬다는 얘기예요. 다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서 취재에 응해서 뭐 하는 것도 뭐 다 포함되니까 회사에서 하여튼 얘기했으면 다 공정공시를 해라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단순 요 워딩만 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 우리는 얘기한 게 없다. 이런 거는 좀 먹히지 않는다. 그걸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